오한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DN그룹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다. 그녀는 지난밤 혹시라도 늦잠을 잘까봐 10분 간격으로 알람 5개를 맞춰놓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 분야의 숨은 천재였다. 화려한 학벌이나 경력은 없었지만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패턴과 가치를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DN그룹의 까다로운 기술 면접을 단번에 통과시켰다. 잘할 수 있어, 오한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단정한 투피스 정장과 조금은 어색한 구두.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렘이 불안감을 압도했다. DN타워의 거대한 위용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마치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거인처럼 보였다. 데이터 분석팀에 배정된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첫 업무를 받았다. 오한혜 씨 환영해요.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32층 보안 서버실에서 지난 분기 사용자 로그 원본 데이터를 좀 받아와야겠어요. 긴급 분석 건이라서요. 팀장의 말에 한이는 노트북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첫날부터 능력을 보여줄 기회였다. 그녀는 의욕에 넘쳐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잠시만요. 마침 닫히려던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그녀가 외쳤다. 안에서 누군가 열린 버튼을 눌러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앙귀한 수트 차림의 남자 한 명만이 서 있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 남자는 그녀의 인사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한이는 그의 냉랭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구석으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세차게 흔들리며 급정지했다. 전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암흑으로 변했다. 깍! 한이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다. 어색한 새 구두가 그녀의 발목을 배신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가속도가 붙은 그녀의 몸은 그대로 남자에게 안기는 꼴이 되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입술이 남자의 입술에 정확히 부딪혔다. 시간이 멈췄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감촉 희미하게 느껴지는 남자의 서늘한 향수 냄새. 한이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한이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첫 출근 날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그것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을 맞추다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사과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한이는 차마 그의 얼굴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딩!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한이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문 밖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잔뜩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입사원과 그런 그녀의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입술에 희미하게 번져있는 여자의 립스틱 자국. 로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 중에는 마케팅팀의 윤서연 이사도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이는 그제야 남자의 가슴에 달린 사원증을 보았다. 대표이사 차진우, 대표이사, CEO. 이 회사의 왕. 한이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녀는 방금 이 회사의 왕에게 입을 맞춘 것이다. 그것도 첫 출근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꿈의 직장,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해고 통보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한편 로비에 홀로 남겨진 차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 윤서연의 날카로운 시선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방금 전에 그 황당한 사고, 그 부드러운 감촉, 지난 몇 년간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종류의 사건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아무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당황스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감정, 호기심이었다. 오한에는 그날 오후 인사팀의 해고 통보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늘방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차라리 해고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어제의 엘리베이터 사건은 이미 회사 전체에 최고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한이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 아무도 그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꾸역꾸역 입으로 밀어 넣었다. 바로 그때 시끄럽던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한이가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차진우 대표가 식판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맞은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에 구내식당은커녕 직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쳐다봤다. 한이는 음식이 목에 걸린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의도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다. 그 침묵이 한이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오후가 되자 한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에 시달렸다. 쏟아지는 시선과 수근거림 속에서 그녀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모니터를 쳐다봤다. 그때 차진우 대표가 부서 순찰이라도 나온 듯 데이터 분석팀을 지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고통스러운 표정의 한이를 잠시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래,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한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 뒤 김 비서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두통약과 프리미엄 생수가 들려 있었다. 오한혜 씨 대표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 말을 들은 부서의 모든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이는 약을 받아들고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날 오후 혼돈의 정점이 찾아왔다. 차진우는 데이터 분석팀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시작한다. 이것은 그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모두가 팀장이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차진우의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오하네 씨가 단독 태스크포스로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제 겨우 입사 이틀째인 자신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그것도 대표 직속으로. 이건 승진이 아니었다. 오히려 호화로운 유배에 가까웠다.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관역이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팀장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굳어 있었고 동료들은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자리는 대표이사실 바로 옆 통유리로 된 작은 사무실로 옮겨졌다. 최신형 컴퓨터와 장비들이 갖춰진 그곳은 마치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한이는 유리벽 너머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차진우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왜? 그녀는 도저히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을 해고하는 대신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날의 사고에 대한 변태적인 복수인가?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차라리 명확한 해고 통보보다 몇 배는 더 그녀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케팅팀의 윤서연 이사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대표의 옆자리를 꿰차다니. 그녀는 한이의 사진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설칠 자리는 없어. 한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CEO의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이 그녀를 회사 내에 더 위험한 적으로부터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차진우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그 여자 오한이에 대한 기묘한 집착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계속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오한이가 대표 직속 태스크포스로 발령받았다는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키스녀에서 회장님의 비밀 병기 혹은 낙하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가 걷는 복도마다 수군거림이 뒤따랐고 그녀의 투명한 유리 사무실은 마치 동물원의 우리처럼 모든 직원들의 관찰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증오찬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케팅팀의 윤서연 이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굴러들어온 오한이라는 돌멩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진우의 옆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어왔다. 근본도 없는 애송이가 감히.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한이의 인사 기록을 보며 짓씹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오한이를 밟아 뭉개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아주 교묘하고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오한혜 씨 윤서연 이사입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호와 우리 마케팅팀의 시너지를 위해 지난 5년간의 모든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이크로 트렌드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요. 그것은 공식적인 업무 협조 요청의 형태를 띤 명백한 함정이었다. 5년치의 빅데이터 분석은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일주일 내내 매달려도 끝내기 힘든 작업량이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에게 그것도 하루 만에 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윤서연은 오한이가 기한을 맞추지 못해 차진우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길 기대했다. 오한이는 이메일을 받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잠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대신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 데이터는 그녀의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곳의 지배자였다. 그날 밤 DN 타워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오직 그녀의 유리 사무실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잔의 커피를 쏟아부으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패턴을 시각화하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정교한 분석 스크립트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무의미해 보였던 수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생명을 얻고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승리를 예감하며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감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한 완벽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넘어 향후 5년간의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팀이 몇 달을 걸려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준의 결과물이었다. 윤서연은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더 공개적이고 더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오한해의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차진우 대표 역시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초대했다. 그녀의 목적은 보고서의 내용을 칭찬하는 척하며 그 안의 허점을 공격해 오한해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이었다. 오한해 씨 보고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야심차더군요. 윤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몇몇 결론들이 너무 양적인 데이터에만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감성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혜 씨의 알고리즘은 작년에 감성 터치 캠페인을 실패로 규정했지만 당시 소비자들의 질적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녀는 오한이를 숫자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로봇으로 몰아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마케팅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오한이가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다. 윤 이사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보고서 57페이지의 부록을 보시면 해당 캠페인에 대한 감성 연관 데이터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복잡한 그래프였다. 이사님 말씀대로 초기 질적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캠페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소비자 그룹의 실제 제품 구매 전환율은 대조금보다 32%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지갑을 여는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알고리즘은 감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반박에 윤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마케팅팀 직원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오한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차진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윤서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오한이에게 쏘아붙였다. 운이 좋았네. 한이는 더 이상 겁먹은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님, 데이터의 세계에 운은 없습니다. 오직 논리와 결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순간 한이는 깨달았다. 이곳은 정글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분명한 적이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어설픈 신입사원은 사라지고 조용한 전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서연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오한해의 회사 생활은 미묘하게 변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얕보지 못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그 누구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단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차진우의 이상한 관심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하게 구내식당에 나타나거나 비서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구했고 그녀의 분석 보고서를 칭찬했으며 그녀를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한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처음과 같은 공포감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차진우라는 남자가 단순히 차가운 폭군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때문이었다. 프로젝트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측 모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데이터 이상 현상, 에이노멀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다. 그날 밤 한이와 그녀를 돕던 몇몇 팀원들은 모두 사무실에 남아 밤을 새우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차진우가 워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친 팀원들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퇴근하도록. 이 문제는 오하네 씨와 내가 직접 맡겠다. 그의 명령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거대한 사무실에는 한이와 진우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정적이 흘렀다. 수십 층 아래 도시의 소음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에 몰두했다. 복잡한 코드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그들의 두뇌는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진우가 직접 커피를 내려왔고 한이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으로 조용한 피아노 연주곡을 틀었다. 쇼팽의 녹턴 2번이었다. 음악이 조용히 사무실을 채우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한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커피잔을 든 채 창가로 다가가 비에 젖은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단단하던 얼음성에 작은 균열이 보이는 듯 하였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한이는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여동생이 이 곡을 자주 연주했었어. 그것은 그의 세상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는 천재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5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 그가 직접 운전해서 동생을 콩쿠르 장소로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덮쳤다. 그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지만 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내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더군.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했어. 감정은 약점이고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은 위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다시는 그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얼음벽을 쌓고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던 거야. 한이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했는지, 왜 그렇게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지, 그녀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아마 동생분은 지금의 대표님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꾸밈없는 진심이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의 얼음벽을 녹여내렸다. 진우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오한이라는 여자를 직원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 어느새 인간으로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따뜻한 공감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데이터 이상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해결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벽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행동이었다. 한이는 피하지 않았다. 고요한 사무실, 안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 얽혔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영혼이 조용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얼음 왕자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그날 밤 이후 차진우와 오한혜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는 동료였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친구였으며,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남과 여였다.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한혜 역시 그의 서툰 다정함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차진우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오한이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조급함은 분노를 넘어 위험한 질투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한이를 완전히 매장시킬 돌이킬 수 없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인 해외 데이터 보안 업체의 부사장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빼돌렸다. 그녀는 단순히 코드를 유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코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이 백도어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특정 신호가 주어지면 DN그룹의 모든 서버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시한폭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범죄의 흔적을 오한이에게로 향하도록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녀는 한이의 개인 노트북이 과거에 해킹 시도를 당했던 기록을 찾아냈고, 그 기록을 이용해 마치 외부 해커가 한이의 노트북을 통해 소스 코드를 훔쳐간 것처럼 꾸몄다. 모든 증거는 한이의 보안 부주의를 가리키고 있었다. D-Day는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차진우와 오한혜,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프로메테스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놀라운 결과물에 모두가 감탄했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연이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내자 백도어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삐삐삐! 경고음과 함께 시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에 붉은색 해골 마크와 함께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DN그룹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룹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가 외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보안 사고였다. 차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즉시 비상 대응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초기 보고서가 올라왔다. 유출 경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오한혜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이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회사를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간 역적이 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대표님,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은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한혜 씨의 개인적인 부주의가 회사에 수조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장 이사회에 회부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 있었다.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이는 사면초게 몰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차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차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모든 본능은 그녀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쌓아온 이성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선택에 오한이의 운명, 그리고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다. 윤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마침내 차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사회는 내일 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오한혜 씨는 내 집무실에서 나와 함께 이 사태를 분석할 겁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완벽한 불신임 선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의 방식대로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력과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윤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차진우의 믿음. 그것은 그녀가 계산하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었다. 차진우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오직 그가 신뢰하는 소수의 보안 전문가들만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한이가 있었다. 모든 로그 기록, 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PC 접근 기록까지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데이터를 그녀에게 넘겨. 그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지원하도록. 차진우의 명령에 보안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따랐다. 한이는 이제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죄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유일한 탐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스크린에는 수억 개의 데이터 라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차진우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주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데이터와 대화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한이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던 단 하나의 이상한 점.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해킹 공격이 시작되기 정확히 3분 17초 전 마케팅팀 서버에서 중앙 서버로 아주 작은 크기의 암호화된 패킷이 전송되었어요. 일반적인 업무보고 파일로 위장되어 있지만 이건 신호예요. 잠들어 있던 백도어를 깨우는 신호탄. 마케팅팀 서버. 그 말에 차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윤서연. 그는 즉시 보안팀에게 마케팅팀 서버의 모든 기록을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의 비선팀을 움직여 윤서연의 모든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해외 데이터 보안 업체의 부사장과 비밀리에 만났던 기록, 그녀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간 정황, 그리고 문제의 신호 패킷이 전송된 PC가 바로 윤서연의 개인 비서 PC라는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윤서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오한혜의 해고와 함께 이번 사태를 수습한 공로로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모두가 차진우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밤을 새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번 사태의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이가 찾아낸 데이터 분석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 윤서연의 모든 범죄 행각을 하나씩 증거와 함께 폭로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요.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차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그것은 그녀가 해외 업체의 부사장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는 그 멍청한 신입사원 오한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녀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 대표의 옆자리는 내 것이 되겠죠.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윤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차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회의장의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구석에 서 있던 오한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아니, 그 말은 한이가 해야 할 말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잠시나마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사의 왕이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그것은 사과이자 존경의 표시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치고 있었다. 윤서연의 범죄는 명백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기업 기밀 유출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DN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회사를 구해낸 오한에는 하루아침에 사고뭉치에서 회사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오한이와 차진우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어색함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그녀는 그의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빚을 진 기묘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한이는 진우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와줄 수 있습니까? 한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그는 곧바로 다음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건물의 옥상 말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이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DN타워의 옥상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비밀스러운 정원이었다. 진우는 평소에 딱딱한 수트가 아닌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얼음 왕자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첫날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혼란스러웠으며 동시에 가장 최고의 사건이었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지난 5년간 제 세상은 흑백이었습니다. 숫자와 논리 통제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죠. 저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은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사고, 그 우연한 입맞춤은 마치 내 시스템에 일어난 거대한 오류 같았습니다. 내 세상을 강제로 재부팅시켰고 갑자기 세상에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색깔이. 그의 고백에 한이는 숨을 죽였다. 내가 했던 모든 이상한 행동들, 약을 챙겨주고 식당에서 마주 앉고 당신을 내 옆에 두기 위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들,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흑백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색깔, 당신을 어떻게든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던 서툰 발버둥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다시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한혜 씨. 그는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입맞춤은 내 인생을 바꾼 사고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이 두 번째 입맞춤은 내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될 겁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오해와 아픔, 그리고 새롭게 싹튼 희망과 사랑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알게 된 한혜는 그의 입맞춤에 조용히 화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입술이 떨어진 후 한혜는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님?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진우와 한혜는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몇 달 후, DN 타워 로비.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차진우 대표와 오한혜 실장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더 이상 얼음 왕자와 사고뭉치 신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회사의 전설이 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운명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예측 불가능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